제가 분석한 그 대상으로 삼은 출제 문제들은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7급과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에 들어있는 현대사 관련 문제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좀 긴 기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당국의 협조가 없어가지고,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의 문제들만 총 14회에 걸친 그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중에 그 한국사 과목의 현대사 문제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현대사 문제 그 자체가 사상적 편향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문제들은. 그러나 그 출제 경향은 분명히 편향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출제 경향이 사상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회 시험에 있어서 현대사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7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이 각 해당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다 읽자면 날이 새니까 각 해당 출제 경향을 종합한 것에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4회에 걸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현대사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현대사라 그러면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현대사를 해방서부터 현대까지를 현대사라 그러고, 구한말서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시기, 일제 시기를 근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현대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편의상 현대사를 일제 시기하고 해방 후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썼습니다. 근데 해방 구한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그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보면 출제 경향이 57.9%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에 유리하다는 말은 정답을 쓰기 편리한, 정답을 쓰기가 용이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해방 후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시기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73.1%가 운동권 또는 친운동권 사람들이 정답을 쓰기가 용이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말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4페이지서부터 또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시험 출제 문제 중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24페이지 셋째 단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제하의 좌익단체, 정의회 두 문제 2회, 조선독립동맹 1회, 그 다음에 좌익단체 및 좌익운동가, 김원봉 1회, 이동희 1회, 그리고 노동자 농민운동 3회, 이렇게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출제 횟수는 총 8회이며 일제 시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총 출제 횟수 26회의 30.8%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은 일제하에서 대립이 노출된 한국사 사과에 관한 문제로서 출제 횟수는 4회입니다. 이 두 개의 범주, 앞에 범주하고 사과 문제하고 이 두 개의 범주 문제들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진 문제들입니다. 이 두 범주의 문제들의 총 출제 횟수는 12회로서 모든 문제의 총 출제 횟수 26회의 46.2%나 됩니다. 이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 횟수가 단 2회에 그치고 대한민국 건국 주도 세력의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의 출제가 전무한 점과 크게 대조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일제하 독립운동 일반과 일제의 정책 및 일제의 상황 일반에 관한 것들로서 이것은 친운동권, 친운동권 또는 비운동권만 나오고 특별히 정답을 작성하는데 유리 분리할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남북한은 공동성명 및 그들 성명 전후에 있었던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합 9회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해방 후 시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총 출제 횟수 59회 중에 15.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사라 그러면 남북관계만을 중심으로 일단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건준인공, 이게 2회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2회고 남북연석회의, 이거 1회 등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단체와 사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도합하면 5회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관한 문제로서 4회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3회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빈도수 2회의 문제들로는 4.19 혁명에 관한 문제, 박정희 정권에 관련된 문제, 해방 이후 남한의 경제정책, 북한 정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수 1회의 문제는 해방 직후의 정치 동향,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남한 농지개혁, 6.25 휴전협정, 국군 월남 파병과 그 대가로 제공된 미국의 경제 지원 약속, 1960년대, 80년대의 문화운동, 현행 헌법 전문 운동권 단체들의 선언문 내용들입니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출제 문제들을 다 열거한 것은 빠뜨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 유지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과 단체 이 사건들에 관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 볼 때 분석 대상 공무원 인용 시험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거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 인용 시험의 현대사 문제 출제 경향이 사상적으로 강한 좌편향성을 나타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째서 그런 문제들이 운동권 및 친운동권 사람들에게 정답을 작성하기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운동권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친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미자주화, 반파시오 민주화, 조국통일,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자주민주 통일을 3대 투쟁 목표로 해가지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주화는 말할 것도 없이 반미고 반일이고 반친일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중민주주의 혁명투쟁, 곧 바꿔 말해서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투쟁, 곧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혁명투쟁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혁명투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조국통일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하고 통일을 하는데 남한을 사회주의화한 다음에 북한과 연방을 맺어서 통일을 한다. 또는 북한과 남한의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한을 사회주의화한 연후에 북한과 통일하자는 것이니까 곧 공산화 통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권은 반미, 반일, 반친일파,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또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접촉과 합의 이런 것들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친운동권이라는 것은 운동권의 단체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친운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친운동권은 예를 들면 일제하에서 좌익운동 세력에 대해서 또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일제하에서 대한민국 건국운동 세력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들에 대한 비판적 행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과 지식을 갖습니다. 또 남북한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대화와 합의 그런 남북 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의 정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상에 제시했던 각종 문제들의 출제 빈도수가 높았다는 것은 곧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출제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25페이지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려면 국가의 건립 과정 및 건립 주도 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죠. 건국 이래의 국가 전립 발전 과정과 그것에 기여한 인물 단체들과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시험지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일제시기 활동에 대한 긍정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주도 세력의 일제시기 활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건국 주도 세력에 대한 지식은 무시하며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지식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 지식을 요구하고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지식만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또 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출제 경향은 남북 합의 문서들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남한 측에 불리했다고 생각되는 합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를 합니다. 7.4 공동성명, 6.15 성명, 1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북한 전체에 대해서 균형적이었다라는 합의 문서 그것에 대해서는 출제를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91년 12월에 합의된 남북한 기본 합의서 그리고 곧 그 12월 말에 만들어졌던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북한 합의 문건을 출제하더라도 비교적 균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남한 측에 불리한 요소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이념시험 현대사 문제의 이러한 출제 경향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들의 상당 부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애착심을 희박하게 가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며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중시하는 운동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꿔 말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어떤 공무원 노동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봉창을 하지 않고 다른 의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제 경향은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의 대다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젊은이들의 의식마저도 대한민국의 건국 수호 발전 및 건국 수호 발전의 주도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의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보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제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맞도록 출제 경향에 적합하게 공부를 해야 하며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 경향의 사상적 편향성이 자동적으로 시험 준비 생활에 침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